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생식과 발생 1.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생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생식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작고 귀여웠던 우리 집 야옹이가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커지고 자신과 닮은 새끼를 낳았어요. 이렇게 이 생물 자신은 수명이 닿으면 죽지만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아서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자기 자신은 죽지만 이런 자손을 낳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 고양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계속 유지를 시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물이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 번식하는 것을 생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식의 종류는 무성생식, 유성생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아보면요. 무성생식은 없을 무에 이게 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암, 남성, 수컷이잖아요. 이런 암컷, 수컷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없는 생식 방법을 무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아메바의 경우에는 아메바가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메바라고 하는 이 개체가 수컷인지 암컷인지에 구별이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써 있듯이 이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그러니까 이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이 없으니까 이 암 생식세포, 그러니까 암컷의 생식세포와 수컷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그냥 이 아메바라고 하는 이 개체 혼자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가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메바는 암컷, 수컷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새로운 그 자손을 만들어내는 생식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식을 무성생식이다. 그러니까 성이 없는 생식이니까 무성생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유성생식은 반대로 성이 있는 생식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람화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암컷, 여자, 수컷, 남자가 있고, 이 여자는 난자라고 하는 그 암 생식세포를 만들죠. 그리고 남자는 정자라고 하는 수생식세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난자하고 이 정자, 물론 정자 여러 마리가 접근을 하지만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생식세포와 수생식세포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합한 것이 자라서 새로운 개체인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 그러니까 암컷, 수컷이라고 하는 성이 있으니까 유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의 종류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성생식의 종류들 중에서 분열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이 분열법은 예를 들어서 이 아메바라고 하는 이런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 단위니까 하나의 세포로, 그러니까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그런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분열법이라고 하는 그 무성생식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데요. 이 분열법이 뭐냐면, 지금 이 단세포 생물을 보면 세포기 때문에 핵도 있고 핵 주위에 세포질이 있잖아요. 이런 단세포 생물이 몸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 핵과 세포질이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핵과 세포질이 있는 하나의 아메바, 또 핵과 세포질이 있는 또 하나의 아메바, 이렇게 두 개의 아메바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단세포 생물의 몸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새로운 개체가 되면서 생식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생식 방법을 이제 몸이 분열되어지는 생식법이니까 분열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열법의 특징은
이 세포가 분열되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세포 분열 자체가 곧 생식이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법이라고 하는 생식법은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그냥 단독, 혼자서 그냥 단순히 몸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분열법은 무성생식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열법으로 생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아까 얘기했던 아메바가 있어요. 이 아메바는 지금 이 몸 하나의 그 아메바가 둘로 나눠지면서 분열법으로 생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집신벌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집신벌레는 집신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집신벌레인데 이 집신벌레도 몸 하나가 둘로 나눠지면서 분열법으로 생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아메바와 집신벌레가 분열법으로 생식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연못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무성생식의 다른 예를 살펴보기로 하죠.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아볼까요?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게 오므라들면서 몸체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군요. 이와 같이 집신벌레는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을 합니다. 세포 분열도 역시 일종의 무성생식입니다. 이것은 아메바입니다. 물에서 사는 단세포 생물이죠. 몸체의 일부가 길게 늘어나서 작은 미생물을 감싸면 이 미생물이 아메바의 몸체 안으로 흡수됩니다. 아메바도 역시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 생물이죠. 집신벌레와 같이 몸체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번에는 이 분열법의 예로서 세균도 분열법으로 생식을 하는데요. 세균이 생식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열법은 그냥 세포가 나눠지면 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생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무성생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성생식의 종류로서 출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출합법을 하는 대표적인 생물이 효모라고 하는 생물이 있는데요. 효모는 달걀 모양의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효모는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세포 생물이겠죠. 이 효모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막걸리 만들 때 효모를 넣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반응식을 하는데 막걸리에 있는 포도당을 효모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효모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는 이 사람하고 다르게 이와 같은 반응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 이제 이 막걸리에다가 효모를 넣으면 포도당을 알코올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 막걸리에 알코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가 효모의 이제 영어예요. 영어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제 빵에 있는 포도당을 효모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 이산화탄소 기체로 인해서 이 빵이 부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효모를 많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효모가
생식하는 방법이 바로 출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하법이 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막걸리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효모가 출하법으로 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막걸리를 물로 희석한 그 액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리는데, 이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은 동물 세포의 핵을 파랗게 염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에다가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리면 그 효모에 있는 핵을 파랗게 염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효모는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리게 되면 효모의 핵이 파랗게 염색이 되니까 효모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려 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위에 덮고 이렇게 여분의 용액들이 있으니까 거름 종이로 흡수시켜서 제거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막걸리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효모잖아요. 물론 효모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파랗게 염색이 된 게 다 효모니까요. 여기서 보면 달걀 모양의 효모가 있었는데 이 효모 몸의 일부에서 혹처럼 돋아난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효모가 출하법으로 생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출하법이 뭐냐면 이 몸의 일부에서 혹처럼 돋아난 다음에 이 혹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모체, 그러니까 어미모죠. 엄마의 몸. 이 모체로부터 이게 혹이 떨어져 나와서 이 혹이 새로운 객체, 즉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식법은 출하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올 출, 싹 아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출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모가 출하법으로 생식하는 실험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출하법으로 생식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효모입니다. 효모 역시 출하법을 통해 번식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몸의 일부에서 혹이 돋아난 다음에 이 혹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모체로부터 얘가 혹이 떨어져 나와요. 그게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개체는 처음에는 모체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이런 자손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모체와 같은 크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식을 효모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출하법의 경우에도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혼자서 혹이 나와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성생식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출하법을 하는 생물의 예가 히드라가 있어요. 이 히드라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민물의 바위나 돌에 붙어 사는 히드라라는 동물입니다. 이 히드라는 길이 1cm 내외의 작은 동물인데요. 번식법이 독특하죠. 몸의 옆부분에서 혹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자란 뒤 떨어져 나가 새끼 히드라가 되는 출하법입니다. 이분법과 다른 점은 이분법은 한 번에 2마리의 자손만을 만드는 데 비해 히드라와 같은 출하법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히드라도 몸의 일부에서 혹처럼 돋아난 다음에 이 혹이 이렇게 히드라 자손으로 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개의 자손만 그렸지만 실제 이제 여러 마리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산호 있잖아요. 이런 산호도 출하법으로 생식을 하고 있어요. 산호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열대지방의 따뜻한 바닷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롭고 풍부한 군집들이 숨어 있다. 산호초. 같은 모양의 폴립들이 분열하고 서서히 군체를 이룬다. 각각의 폴립들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데 이것이 산호초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산호도 보면 이 모체의 몸의 일부에서 혹처럼 이렇게 돋아난 것들이 다 새로운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효모나 히드라하고 다른 것은 이런 새로운 개체가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서 살아요. 이런 형태를 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군 몸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 산다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러한 산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붙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호초는 1년에 15cm라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한다. 가지를 뻗고 있는 이 산호는 겨우 2년생이다. 성숙한 산호초는 몇천 살이나 된다. 이곳의 독특하고 복잡한 미로는 수백만 개체의 동물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에는 무성생식 중에서 포자생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식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포자생식을 하는 생물의 예로서 우선 고사리가 있어요. 이게 고사리라고 하는 식물인데 고사리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생긴 그 주머니 같이 생긴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포자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해서 포자낭, 이 주머니 낭자잖아요. 그래서 포자낭 혹은 포자 주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포자 주머니 안에 포자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자가 뭐냐면 이 포자 주머니에서 포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포자는 이 먼지버섯에서 하얗게 먼지처럼 나오는 이게 바로 포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사리 포자를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요. 이처럼 포자는 그 식물의 씨앗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작아요. 이렇게 포자는 작고 가벼우니까 바람이나 물을 통해서 멀리까지 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포자가 퍼지다가 적당한 곳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포자에서 싹이 터서 새로운 그 개체인 자손으로 예를 들어서 고사리 포자라면 새로운 고사리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식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포자를 이용해서 생식을 하고 있으니까 포자생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포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포자는 단단하고 두꺼운 세포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고 두꺼운 세포벽으로 포자가 쌓여 있기 때문에 주변이 뭐 건조하거나 온도가 낮은 그런 환경에서도 이 포자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포자 생식도 결국 암수 생식 세포의 결합이 아니라 이 단독으로 혼자서 포자낭에서 포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고 있는 생식법이기 때문에 포자 생식도 무성 생식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사리의 포자 생식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양치류 잎의 끝이나 하부 표면에는 작은 점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종에 따라 다르며 포자를 담고 있는 작은 캡슐, 즉 포자난의 무리인 포자낭군이라고 합니다. 포자를 생성하는 식물을 포자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포자낭군을 이루는 작은 캡슐들을 포자낭이라고 합니다. 포자낭은 포자들을 공기 중에 퍼뜨려서 분산시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포자 분산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포자들이 성숙하면은 포자낭이 터져서 석궁처럼 뒤로 젖혀집니다.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포자낭을 글리세린에 넣어 움직이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포자는 크기가 아주 미세합니다. 어미 배우체로부터 양분을 섭취하는 이 새 식물은 새로운 포자체 세대를 구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엽상체라고 불리는 잘 발달된 잎을 가진 보통의 양치류로 자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버섯의 포자 생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먼지 버섯이 포자로 생식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버섯의 경우에는 우리가 버섯을 먹으니까 버섯을 많이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버섯을 보면 이게 갓인데 갓 아래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 주름을 잘 보면 이렇게 포자 주머니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포자 주머니 속에서 포자가 나와서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 포자에서 이렇게 싹이 나온 다음에 새로운 버섯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자를 통해서 자손을 생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섯도 포자 생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섯에서의 포자 생식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균류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은 번식할 준비를 할 때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버섯이라고 부르는 균류는 일반 식물의 씨앗에 해당하는 포자로 번식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먼지 같은 게 다 포자예요. 포자의 크기는 아주 작아서 마치 연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버섯의 화려한 몸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포자를 만들어내고 며칠이면 버섯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버섯에서 나온 포자가 땅에 떨어지면 이 포자가 싹 터서 다시 버섯으로 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곰팡이도 포자 생식을 하는 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빵에 피어 있는 검은색의 곰팡이여서 검은 빵 곰팡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인데 이게 10배로 확대해서 본 거예요. 이 검은색인 걸 볼 수 있고요. 이 검은빵 곰팡이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게 포자 주머니인데 이렇게 포자 주머니 속에서 포자가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싹이 트면서 새로운 곰팡이가 되는 포자 생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성 생식 중에서 영양 생식이라고 하는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꽃이 피는 식물에서 영양 생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가 있어요. 이 감자도 꽃을 피워요. 이렇게 꽃을 피는 식물에서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유성 생식을 하는 기관이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죠? 그래서 꽃은 유성 생식에 의해서 씨를 만들고 이 씨가 자손이에요. 씨를 이용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건데 이게 감자씨고요. 근데 이제 이런 꽃을 피우는 식물의 경우에 꽃이 아니라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뿌리, 줄기, 잎. 이 뿌리, 줄기, 잎을 영양기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뿌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뿌리는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줄기는 이런 영양소를 운반을,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 잎은 그 유기양분, 유기영양소를 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뿌리, 줄기, 잎에
이 영양소가 또 다 저장되어지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은 그 영양소와 관련이 되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영양기관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개체인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이 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땅 속에 있는 줄기예요. 그래서 땅속 줄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줄기라는 거죠. 이 감자의 이 땅속 줄기를 땅에다가 그냥 심으면 이렇게 싹이 트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감자가 자라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양기관에서 싹이 트면서 새로운 그런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번식 방법을 영양기관에서 생식을 하는 거니까 영양생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생식의 경우에도 암수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그냥 이 단독, 이 감자라고 하는 그 개체 단독으로 새로운 자손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생식도 무성생식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영양생식은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는 게 쭉 나오는데, 여기 부분이 살짝 어려우니까 천천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영양생식의 장점은 모체의 우수한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유성생식과 이 영양생식인 무성생식을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건데요. 우선 유성생식을 먼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람에서 아빠의 정소세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세포 속에는 DNA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이런 DNA의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얘기해요.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런 유전자의 역할은 뭐냐면 유전자가 생물을 만드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 있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어떤 생물의 뭐 머리카락, 눈, 혹은 뭐 병, 성격과 같은 그런 생물의 여러 가지 특징, 그런 걸 이제 형질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물의 형질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담겨있는 그 정보에 따라서 생물의 여러 가지 그런 형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전 파트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그 아빠의 정소세포 안에는 DNA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간략화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이 2개의 DNA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DNA다.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빠의 정소세포에 유전자가 이렇게 다른 2종류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정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정자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면 이 초록색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자도 만들어질 것이고, 파란색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자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DNA를 가지고 있는 정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엄마의 난소에 있는 세포예요. 이 난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 빨간색 DNA를 갖고 있는 난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보라색의 DNA를 갖고 있는 난자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난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초록색의 DNA를 갖고 있는 정자, 빨간색 DNA를 갖고 있는 난자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해서 이게 자라면 자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손은 세포 안에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초록색 DNA,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빨간색 DNA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손의 경우에는 아빠하고 똑같지 않죠. DNA가 물론 초록색 DNA는 같은 걸 받았지만 아빠는 빨간색 DNA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똑같지 않고 그냥 이제 초록색 같은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닮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 자손은 엄마하고도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엄마를 닮긴 하지만은 엄마랑 똑같진 않죠. 엄마는 이 자손에 초록색 DNA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성생식의 특징은 뭐냐면 자손이 생기는데 이 자손이 부모, 아빠, 엄마하고는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성생식의 특징을 보면 유전적으로 부모하고는 다른 또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 DNA를 갖고 있는 정자랑 빨간색 DNA를 갖고 있는 난자가 결합해서 이 초록색 빨간색 DNA를 갖고 있는 자손이 태어났지만 확률적으로 이럴 수도 있죠. 파란색 DNA를 갖고 있는 정자랑 보라색 DNA를 갖고 있는 난자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은 파란색 DNA와 보라색 DNA를 갖고 있는 자손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성생식은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성생식이죠. 자, 무성생식은 어떠하냐면 자, 만약에 이제 모세포, 그러니까 어미세포죠. 어미세포가 이제 노란색과 하늘색의 DNA를 갖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포가 무성생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DNA를 이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제를 하게 되면 이 노란색 DNA가 2개가 되고 하늘색 DNA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포 2개가 생기는데 각각의 노란색 DNA, 하늘색 DNA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인 거죠, 딸. 엄마의 딸. 그러니까 그냥 자손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노란색 DNA와 하늘색 DNA를 가지고 있는 딸 세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성생식은 유성생식하고 다르게 여기 특징이 있죠.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포가 세포 분열해서 세포 2개가 생겼을 때 어떤 게 모체고 어떤 게 딸인지는 구별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모체랑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손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성생식의 특징인 거죠. 자, 이런 무성생식의 특징 때문에 영양생식에서 어떤 장점이 발생하냐면 모체의 우수한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무성생식을 하면 모체랑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손이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모체가 형질이 우수했어요. 그러면 DNA가 똑같은 자손도 우수한 형질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 모체의 이 사과가 얘가 하는 말처럼 나 이 사과 마음에 들어. 이 사과가 너무 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는 이 사과나무랑 똑같은 사과나무를 더 얻고 싶겠죠. 이 사과가 크고 맛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즉 영양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생식을 시키게 되면 유전자가 동일한 자손이 태어나니까 이 사과랑 유전자가 같으니까 이 사과랑 똑같이 크고 맛있는 그런 형질의 이 모체의 우수한 형질이 그대로 전달된 그런 자손들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와 같은 장점이 영양생식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가 하는 것처럼 나 이 사과보다 더 빨갛고 맛있는 새로운 사과를 먹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 사과나무하고는 유전적으로 다른 자손이 생겨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유성생식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생식의 경우에는 모체가 우수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체 형질을 그냥 똑같이 쫙 복제해서 자손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럴 때 영양생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또 영양생식의 장점이 뭐냐면 개화와 결실이 유성생식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영양생식으로 자손을 만들었을 때 개화, 그러니까 화에 열릴 게니까 꽃이 핀다는 거죠. 그리고 결실은 이게 열매실에 맺을 결이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생식보다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자손이 꽃이 빨리 피고 열매가 빨리 맺힌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꽃이 빨리 피고 열매가 빨리 맺으면 그만큼 추워지기 전에 열매를 오랫동안 맺을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양의 열매를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양생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면 뭐 곡식, 채소, 과일 같은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게 농업이죠. 그리고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꽃, 정원을 가꿀 때 사용하는, 아니면 뭐 이제 꽃다발 선물할 때 쓰는 그런 꽃을 재배하는 걸 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농업이나 원에서 영양생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양생식의 예들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앞에서 했던 감자와 같은 땅속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땅 속에 있는 줄기가 싹이 트면서 새로운 자손으로 자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가 대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나무에 이게 땅 속으로 뻗는 줄기죠. 이 땅속 줄기에서 새로운 이런 대나무들이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생식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감자의 영양생식이 영상으로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수확한 지 2~3달쯤 지난 감자에서는 싹이 터서 자랍니다. 이렇게 캐낸 지 2~3달 된 감자를 몇 조각으로 잘라서 시감자로 사용하죠. 이 시감자를 밭에 심고 있습니다. 싹이 트는 쪽을 위로 향하게 해서 심어야겠죠. 이제 싹과 뿌리가 시감자에서 솟아나 위아래로 자랍니다. 며칠 지난 후에 밭에 심었던 시감자를 파보면 싹 튼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싹이 텄는지 살펴볼까요? 줄기와 잎이 많이 자랐군요. 땅속에 묻혀있던 곳에서도 뿌리가 돋아났습니다. 줄기와 잎이 커지고 그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큰 줄기에서 뻗은 땅속 줄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관찰해 볼까요? 땅속 줄기의 끝부분이 많이 자랐군요.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이 끝부분에 모여서 감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밭에 심은 감자 줄기를 캐보면 땅속 줄기마다 감자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자가 자라는 동안에는 꽃이 피어나죠. 이 꽃들을 보세요. 가지에 피는 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감자의 열매인데요. 감자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이 열매 안에 씨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씨가 있군요. 하지만 이 씨를 심어서 다시 감자를 생산할 수는 없답니다. 생물이 자기와 닮은 개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구분됩니다. 암수의 생식세포가 서로 결합하지 않고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생식 방법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영양생식의 예로서 기는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모체가 있을 때 이 모체에서
줄기가 이렇게 기는 거예요. 땅 위로 기는 거예요. 이런 기는 줄기에서 또 새로운 개체인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기는 줄기로 영양생식을 하는 그런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기는 줄기로 영양생식을 하는 것이 이 양딸기가 있고요. 얘가 양딸기예요. 보시면 이 모체에서 줄기가 긴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잔디도 이렇게 잔디가 있으면 기는 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잔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그 하나의 잔디를 딱 뽑으면 옆에 잔디까지 함께 주르륵 뽑히거든요. 그게 잔디가 기는 줄기로 번식을 해서 잔디들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땅속 줄기와 기는 줄기를 봤는데 이 땅속 줄기와 기는 줄기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양생식이에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잎꽂이, 줄기꽂이, 접붙이기, 휘무지라고 하는 이 영양생식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연 영양생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인공이죠. 사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양생식 방법이어서 이 네 가지는 인공 영양생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인공 영양생식은 농업이나 원해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영양생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식물의 영양생식은 농업이나 원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적인 영양생식 방법으로 꺾꽂이가 있어요. 자, 꺾꽂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꺾어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의 줄기나 잎을 이렇게 잘라서 딱 꽂으면, 땅에 심으면 여기서 뿌리가 자라면서 이게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꺾꽂이인데 이 꺾꽂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얘처럼 잎을 꽂으면 잎꽂이라 그러는 거고요. 잎꽂이 예를 볼게요. 이게 이제 산세베리아인데 산세베리아에 이 잎을 쭉 잘라가지고 다 꽂아요. 그러면 이 잎 하나하나에서 다 뿌리가 나면서 새로운 산세베리아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잎꽂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고니아도 잎꽂이로 무성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베고니아고요. 이 베고니아의 잎을 딱 꽂으면 다시 새로운 베고니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줄기를 꽂아서 영양생식을 시키는 게 줄기꽂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고구마가 있어요. 자, 고구마의 경우에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꽂으면 새로운 고구마 개체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고구마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농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구마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본 감다의 생산 과정은 무성생식을 이용한 것이죠. 고구마는 어떨까요? 고구마에서도 싹이 트고 잎이 자라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은 밭에 심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서 아주 많은 잎과 줄기가 돋아났군요. 줄기 몇 개를 잘라서 밭에 심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농부들은 이런 방법으로 고구마를 생산합니다. 밭에 심은 고구마 줄기에서 다시 뿌리가 나옵니다. 이 뿌리가 굵고 커져서 고구마가 되죠. 고구마는 바로 알뿌리인 것입니다.
잎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일단 잎이 늘어나면 줄기는 덩굴처럼 뻗어나가죠.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이 뿌리에 모여 있다가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잎이나 줄기와 같은 영양기관의 일부가 분리된 후 다시 자라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을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영양생식도 무성생식에 속하지요. 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그 고구마는 이제 영양분이 저장된 뿌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생식은 줄기를 꽂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양생식 방법 중에서 접붙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식물의 줄기를 잘라서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서 키우는 것을 접붙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은 접붙이기를 통해서 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귤나무를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탱자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탱자나무의 이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귤보다 맛이 이제 쓰고 더 셔요.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귤의 경우에는 이 귤나무의 열매인 귤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맛이 시지만 달잖아요. 그런데 이런 귤나무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이런 탱자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보다는 더 약해요. 그래서 귤나무보다 탱자나무가 더 튼튼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탱자나무의 줄기를 잘라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 귤나무의 그 줄기, 가지 있죠? 이거를 접붙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귤나무의 가지가 어쨌거나 이 탱자나무의 그 뿌리랑 줄기에 붙어서 이 귤나무 가지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탱자나무가 귤나무보다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귤나무에서 자라는 귤보다 탱자나무에서 접붙여서 자란 이 귤의 경우가 훨씬 더 튼튼하게 더 잘 자라요. 그래서 귤을 많이 생산하는 튼튼한 이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귤나무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나무에서는 이런 접붙이기 방법, 이런 영양생식 방법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렌지를 접붙이기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식물의 최상의 특징을 결합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접붙이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렌지 묘목은 묘상에서 키워집니다. 이 품종은 나무는 튼튼하지만 열매가 매우 쉽니다. 감귤 재배인들은 이런 나무를 젖본이라고 부릅니다. 젖본이 1년쯤 자라면 나무 껍질에 칼자국을 냅니다. 그런 후에 허약하지만 달콤한 오렌지를 생산하는 품종의 싹을 오려내어 그 칼자국 속에 끼워 넣습니다. 이 옮겨진 싹을 싹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싹나무와 젖본을 테이프로 동여맵니다. 싹이 서서히 자라 몇 개월이 지나면 젖본에 단단히 고정되게 됩니다. 이제 젖목 묘목의 잔가지를 잘라내어 주기만 하면 자라서 꽃이 수분을 하게 되고 달콤한 오렌지를 많이 생산하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커다랗고 달콤한 오렌지들은 접목된 나무에서 따온 것입니다. 감귤 재배자들은 접붙이기를 이용해서 매년 우리에게 맛있는 오렌지를 풍부하게 제공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생식 종류 중에서 휘무지가 있는데요. 휘무지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그 식물 줄기의 한쪽 끝을 휘어서 땅속에 묻어요. 그러면 이 휘어서 묻은 이 줄기에서 뿌리가 자라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잘라서 옮겨 심으면 이거가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자라거든요. 이런 영양생식 방법을 휘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휘무지하는 얘가 뽕나무와 포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뽕나무고요. 이 뽕나무를 이렇게 휘어서 묻으면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뽕나무 혹은 포도나무도 이렇게 휘모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자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